안녕하세요. 사람이 남는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 저 사람 말투 진짜.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려 본 적 있으시죠? 말은 되게 공손한데 기분이 더러워지는 사람 있습니다. 네, 하면서 대답하는데 그 한 글자에 짜증이 다 묻어나오는 거죠. 괜찮아요. 하는데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게 목소리에 다 들리고요. 웃으면서 고마워요 하는데 왜 화난 것처럼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는 사람 말입니다. 처음엔 내가 예민한가 싶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아까 그 사람 말투, 표정, 분위기. 뭔가 이상했는데 뭐가 이상했는지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더 찝찝합니다. 동네 카페에서도 봅니다. 점원한테 주문하는데 아메리카노 하나요. 이렇게 말끝을 올리면서 마치 명령하듯이 하는 사람 있죠. 말은 존댓말인데 태도는 반말입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사 부르는데 저기요 하는 그 톤에 이미 짜증이 가득한 사람 말이죠. 가족 모임에서도 똑같습니다. 조카한테는 야, 너 하다가 어른 오시면 갑자기 목소리 톤 바뀌는 사람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느낀 그 불편함, 그게 다 맞았습니다. 말의 내용은 거짓말할 수 있어도 말투는 거짓말 못합니다. 표정은 꾸밀 수 있어도 목소리 떨림은 못 숨깁니다. 웃는 척할 수 있어도 눈빛까지는 못 속입니다. 우리 뇌는 그걸 다 알아챕니다. 0.3초 만에 감지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말은 친절한데 몸은 거부하고 있으니까요. 젊을 땐 몰랐습니다. 그냥 저 사람 원래 저래 하고 넘어갔죠. 근데 나이 들수록 확실해집니다. 아, 저건 성격이 아니라 본성이구나. 저건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구나. 저 사람은 나를 존중 안 하는구나. 이게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들켰다는 걸 모릅니다. 본인은 친절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의 바르게 대했다고 믿습니다. 근데 말투 하나, 억양 하나, 목소리 크기 하나로 다 들통났는데 본인만 모르는 겁니다. 우스운 일 아닙니까? 반대로 진짜 마음 따뜻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말을 별로 안 해도 느껴집니다. 화려하게 칭찬 안 해도 진심이 전해집니다. 괜찮아요. 한마디인데 정말 괜찮다는 게 느껴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말투, 눈빛, 침묵, 반응. 이 작은 신호들 속에 사람의 본심이 다 들어 있다는 거죠. 그걸 읽어내면 쓸데없이 상처받을 일이 확 줄어듭니다. 내가 왜 이래 하면서 자책할 필요도 없어지고요. 여러분이 느낀 게 맞았으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장 말투. 지난주 동네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머니가 새로 오신 분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 처음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말은 친절했습니다. 근데 그 톤이 묘하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느낌이었죠. 새로 온 분이 감사합니다 하고 앉았는데 표정이 좀 굳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분이 나중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분 원래 저래. 말은 다 해주는데 기분은 안 좋아지는 스타일이야. 비슷한 일은 병원에서도 봤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한 분이 문의를 했습니다. 진료 예약 변경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답했습니다. 네, 언제로 바꾸시려고요? 말끝을 올리는데. 그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귀찮다는 뉘앙스였죠. 환자분이 다음 주 화요일이요 했더니 네, 확인해 볼게요. 또 그 톤이었습니다. 환자분이 고맙다고 했는데 표정이 영 개운치 않았습니다. 친절하게 대응받았는데도 기분이 나쁜 겁니다. 딱 그겁니다. 말투라는 게 말이죠. 캘리포니아 주립대 심리학과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문장을 다른 억양으로 들려주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봤죠.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평평한 톤으로 했을 때와 끝을 올려서 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평한 톤은 67%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끝을 올린 톤은 82%가 부정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느꼈습니다. 말의 내용은 똑같았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후속 연구였습니다. 같은 연구팀이 말투와 신뢰도의 관계를 추가로 조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같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했는데 한 그룹은 평평한 톤으로, 다른 그룹은 끝을 올리는 톤으로 말하게 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평평한 톤으로 말한 사람은 73%가 신뢰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끝을 올린 톤으로 말한 사람은 단 31%만 신뢰를 얻었습니다. 말의 내용은 정확히 똑같았는데도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투를 쓰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상대를 아래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존댓말하면서 마음속으론 내가 너보다 위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억양에 다 묻어납니다. 목소리 크기에도 나오고요. 말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도 드러나죠. 재미있는 건 이런 사람들 본인은 모른다는 겁니다. 나 친절하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말의 내용만 보면 친절했으니까요. 근데 받는 사람은 압니다. 그 말투 속에 깔린 무시를, 그 억양 속에 숨은 우월감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 끝나고 나면 찝찝한 겁니다. 뭐가 문제였지 싶은데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고요. 이건 성경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그렇게 대해온 습관이 말투로 굳어진 겁니다. 어릴 때부터 누군가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말해왔거나 자기가 항상 위에 있어야 한다고 배웠거나 상대방 기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겁니다. 그게 이제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말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평생 그렇게 말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친절하게 말하려고 해도 깔보는 톤이 자동으로 섞여 나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누군가 말은 공손한데 기분이 나쁘다면 그건 여러분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투 속에 진짜 마음이 숨어 있는 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감지한 겁니다. 그럴 땐 거리를 두셔도 괜찮습니다. 말로는 친절한 척해도 마음으론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한테 굳이 마음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2장 시선 회피. 동네 슈퍼에서 봤습니다. 손님 한 분이 물건값을 계산하면서 주인한테 뭔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유통기한 언제까지예요? 주인은 대답은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요. 근데 눈은 계속 계산대만 보고 있었죠. 손님 얼굴은 한 번도 안 쳐다봤습니다. 손님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이거랑 저거랑 같이 사면 얼마예요? 주인이 답했습니다. 10,000원이요. 여전히 눈은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손님은 결국 그냥 나갔습니다. 물건도 안 사고요. 말은 다 했습니다. 친절하지는 않아도 답은 다 해줬죠. 근데 눈을 안 마주쳤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비슷한 광경을 은행에서도 봤습니다. 한 어르신이 창구 직원한테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적금은 이자가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모니터만 보면서 답했습니다. 연 3.5%입니다. 어르신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얼굴은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어르신이 그럼 이걸로 할게요 했는데 목소리가 좀 작아져 있었습니다. 설명은 다 들었는데 기분이 좋지 않은 겁니다. 하버드 의대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대화 중에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전체 대화의 60% 이상일 때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반대로 30% 이하일 때는 87%가 무시당한다고 느꼈죠. 말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냥 눈을 안 봤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낀 겁니다.
연구팀은 후속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대화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했죠. 한 그룹은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눈을 피하며 대화하게 했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눈을 마주친 그룹은 92%가 좋은 대화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피한 그룹은 단 18%만 만족했죠. 더 충격적인 건 눈을 피한 그룹의 74%가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눈을 안 마주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진짜 대화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하는데 마음은 이미 딴 데에 가 있는 겁니다. 빨리 끝내고 싶다. 귀찮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눈으로 다 새어나옵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입으로는 네, 들어요 하면서 눈으로는 관심 없어요 하는 거죠. 더 신기한 건 이런 사람들도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 다 대답해줬잖아. 뭘 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질문에는 다 답했으니까요.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답은 들었는데 존중받는 느낌이 없는 겁니다. 대화는 했는데 연결된 느낌이 없고요. 그래서 찝찝한 겁니다. 몽테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다. 그 창을 닫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도 함께 닫는다. 시선을 회피한다는 건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깊이 연결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무언의 메시지죠. 그게 습관이 된 사람은 어떤 대화를 하든 눈을 제대로 안 맞춥니다. 가족한테도, 친구한테도,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똑같습니다. 이건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나는 할 말 다 했는데 상대가 예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본인은 계속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과 이야기하면서 계속 눈을 피한다면 그건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대화 상대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땐 여러분도 마음을 거두셔도 괜찮습니다. 눈도 안 마주치는 사람한테 진심을 쏟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3장 칭찬 반응. 복지관 강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손뜨개로 작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게 보였죠. 옆 사람이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에이, 뭐 이런 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시간 때우려고 한 건데. 목소리에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칭찬한 사람이 어색해졌죠. 아니에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다시 말했는데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속 손사래를 쳤습니다. 결국 칭찬한 사람이 더 민망해져서 그냥 말을 멈췄습니다. 칭찬을 받았는데 칭찬한 사람이 기분 나쁜 상황이 된 겁니다. 동네 카페에서도 비슷한 일을 봤습니다. 한 분이 손글씨로 캘리그라피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이 와, 글씨 정말 잘 쓰시네요 했죠.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이게 글씨예요. 삐뚤빼뚤한데 이렇게 답했습니다. 칭찬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멋있어요. 다시 말했는데도 에이, 괜한 말씀 하지 마세요. 계속 부정했습니다. 칭찬한 사람 표정이 점점 어색해지더니 결국 네 하고 돌아앉았습니다. 진심으로 칭찬했는데 거절당한 기분이 된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5년간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의 반응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관찰했죠. 첫째,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유형. 둘째, 아니에요. 별로예요. 하고 거부하는 유형. 셋째, 아무 말 없이 어색해하는 유형. 넷째, 당연하죠. 하고 당연하게 받는 유형.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73%가 주변 관계가 좋았습니다. 반면 칭찬을 거부한 사람들은 61%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10년 뒤 추적 조사였습니다. 같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인터뷰했죠. 칭찬을 잘 받았던 사람들은 79%가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답했습니다. 새로운 도전도 많이 했고, 관계도 더 넓어졌고, 자신감도 높았습니다. 반면 칭찬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68%가 여전히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답했죠. 10년이 지났는데도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이 칭찬을 못 받는 건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나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칭찬이 들어오면 불편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맞지 않으니까요. 이건 성경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오랫동안 자기를 낮춰온 습관이 칭찬조차 거부하게 만든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겸손해 보인다는 겁니다.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부족해. 이렇게 말하니까 겸손하게 느껴지죠. 근데 실제로는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고맙습니다. 노력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죠. 근데 칭찬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 못했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까지 부정하는 겁니다. 슈조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존중도 받아들일 수 없다. 칭찬을 못 받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은 상대방까지 불편하게 만듭니다. 진심으로 칭찬했는데 거부당한 사람은 내가 잘못 봤나? 하고 의심하게 되니까요. 저 사람한테는 칭찬 안 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칭찬을 계속 거부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칭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땐 억지로 더 칭찬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4장, 침묵. 병원 대기실에서 봤습니다. 부부로 보이는 두 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으로 보이는 분이 뭔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 나오면 점심 뭐 먹을까? 아내로 보이는 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점심 뭐 먹고 싶어? 이번에도 침묵이었습니다. 3초쯤 지나서야 아무거나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그 침묵이 뭔가 차가웠습니다. 침묵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 있고 차가운 침묵이 있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봤습니다. 친구로 보이는 두 분이 앉아 계셨죠.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어서 걱정이야. 옆 사람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개도 안 끄덕이고 그냥 앞만 보고 있었죠. 말한 분이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또 침묵이었습니다. 5초쯤 지나서 글쎄 이렇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말한 분이 응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진 겁니다. MIT 미디어랩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대화 중 침묵의 길이와 관계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죠. 2초 이하의 짧은 침묵은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3초 이상의 침묵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78%의 확률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질문에 대한 답이 3초 이상 지연될 때 사람들은 무시당한다고 느꼈습니다. 침묵의 길이가 아니라 타이밍이 문제였던 겁니다. 연구팀은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똑같은 침묵이라도 표정과 몸짓에 따라 어떻게 달리 받아들여지는지 실험했죠. 침묵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마주치면 63%가 생각 중이구나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면서
눈을 피하거나 딴짓을 하면 91%가 관심 없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똑같이 말을 안 했는데도 반응이 정반대였던 겁니다. 그 사람이 침묵으로 답하는 건 말로 표현하기 싫은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는데 화냈다고 말하기 싫거나, 싫은데 싫다고 말하기 귀찮거나, 관심 없는데 그걸 티내기 애매하거나. 그래서 침묵을 선택합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무 말 안 하면 알아서 포기하겠지.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더 교묘한 건 이런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내가 뭐라고 했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말은 안 했으니까요. 근데 침묵 자체가 이미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말은 듣기 싫어요. 관심 없어요. 귀찮아요.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낸 거죠. 그런데도 본인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플라톤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시끄러운 대답이다.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게 사실은 가장 강력한 거부입니다.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질문에 답할 가치를 못 느껴요. 이런 메시지를 침묵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말보다 더 깊게 상처를 줍니다. 말로 거절당하면 화라도 내는데 침묵으로 거절당하면 뭐라 할 수도 없으니까요. 이건 고의입니다. 무의식이 아닙니다. 말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심리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알아서 포기하기를, 알아서 물러나기를 바라는 거죠. 비겁한 방법입니다. 직접 거절할 용기는 없으면서 관계는 끊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말에 계속 침묵으로 답한다면 그건 여러분 질문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과 대화할 마음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땐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침묵으로 대답하는 사람한테 계속 말 거는 건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뿐이니까요. 5장 사과 방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큰 짐을 들고 타려는데 다른 분이 문 닫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딱 닫히려다가 짐 때문에 다시 열렸죠. 아, 죄송해요. 못 봤네요. 말은 사과였습니다. 근데 표정은 귀찮다는 게 그대로 나왔죠. 눈도 안 마주쳤고요. 짐 든 분이 괜찮습니다. 하고 탔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사과를 받았는데도 기분이 안 풀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송해요에 미안함이 없었으니까요. 사과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마트에서도 비슷한 일을 봤습니다. 카트를 끌던 사람이 옆 사람 발을 밟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했는데 그대로 가버렸죠. 멈추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던지고 갔습니다. 발 밟힌 사람이 네 했는데 표정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들었는데 사과받은 느낌이 안 드는 겁니다. 그 죄송합니다가 진심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말이었으니까요. 예일대 조직심리학과에서 10년간 직장 내 사과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사과를 받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죠.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느꼈나요? 결과가 명확했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사과한 경우 84%가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눈을 피하거나 형식적으로 한 사과는 19%만 진심으로 받아들였죠. 더 놀라운 건 형식적 사과를 받은 사람의 68%가 차라리 사과 안 하는 게 나았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후속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했을 때 사과 방식에 따라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5년간 추적했죠. 진심으로 사과한 그룹은 82%가 관계가 회복되거나 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사과한 그룹은 71%가 관계가 악화되거나 단절됐습니다. 똑같이 사과했는데도 결과가 정반대였던 겁니다. 사과의 진심 여부가 관계의 미래를 결정한 거죠. 그 사람이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건 정말 미안해서가 아니라 상황을 넘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겠지. 이런 계산이 깔린 겁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분위기상 해야 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죠.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습관이 사과마저 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더 나쁜 건 변명을 붙이는 사람들입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바빠서요. 미안해요.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사과하면서 동시에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나도 미안하긴 한데 사실 내 잘못은 아니야. 이런 메시지를 숨겨놓는 거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기분 나쁩니다. 사과를 받은 건지 변명을 들은 건지 헷갈리니까요. 몽테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입으로는 100번 미안하다고 해도 눈빛이 차갑고 목소리가 건성이면 그건 사과가 아닙니다. 진짜 미안한 사람은 눈빛부터 다릅니다. 목소리가 낮아지고 시선을 피하지 않고 변명을 안 붙입니다. 진짜 사과는 불편합니다. 창피하고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작아지고 눈을 똑바로 못 마주치고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 불편함이 진심의 증거입니다. 반면 형식적 사과는 너무 편안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죄송해요 하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서고 아무렇지 않게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가짜의 증거죠.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과했는데도 기분이 안 풀린다면 그건 여러분이 속 좁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럴 땐 억지로 괜찮아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식적인 사과에 형식적인 용서를 해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6장 목소리 크기. 동네 식당에서 봤습니다. 4명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계속 크게 말했습니다. 아, 내가 그때 말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옆 테이블까지 다 들릴 정도였죠. 다른 분들이 좀 작게 말해 했는데도 소용없었습니다. 에이, 괜찮아. 여기 시끄러운데 뭐. 계속 큰 목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본인은 신경도 안 썼습니다. 함께 온 사람들만 계속 눈치 보였죠. 목소리 크기는 배려심을 보여줍니다. 버스 안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봤습니다. 한 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응, 나야. 버스 안전체가 다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큰 소리로 통화했죠. 아니,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옆자리 사람이 귀를 막을 정도였습니다. 통화가 10분 넘게 이어졌는데 목소리는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내릴 때까지 계속 큰 소리였죠. 버스에서 내린 뒤에도 다른 승객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UCLA 사회심리학과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음성 크기와 사회성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1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관찰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상황에 맞게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사람들은 91%가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반면 항상 큰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67%가 함께 있기 불편하다고 답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목소리 큰 사람들 본인은 73%가 나는 활발하고 사교적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자기 인식과 타인의 평가가 정반대였던 겁니다. 연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목소리 크기와 리더십의 상관관계도 분석했죠.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 큰 사람이 리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상황에 맞게 목소리를 조절하는 사람이 78%의 확률로 리더로 선택됐습니다. 반면 항상 큰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단 23%만 리더로 인정받았죠. 사람들은 큰 목소리를 리더십이 아니라 배려심 부족으로 봤던 겁니다. 그 사람이 목소리를 조절 못하는 건 대부분 주변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이 깔린 거죠. 다른 사람이 불편한지 신경 안 씁니다. 자기 말이 중요하고 자기 기분이 중요하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실제로는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지적을 받아도 안 바뀐다는 겁니다. 좀 작게 말해줄래? 하면 에이, 괜찮아. 이렇게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쳐다봐 하면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하죠. 본인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눈치 보고 있는데 본인만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무시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절제는 모든 미덕의 어머니다. 목소리 크기를 조절한다는 건 단순히 소리를 줄인다는 게 아닙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들도 편안해야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함께 있기 힘듭니다. 목소리 하나로 공간 전체를 지배하려 드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말을 들어줘. 내가 여기 있어. 이런 욕구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커집니다.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멀어집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안 모입니다. 다들 피곤하니까요. 그러니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누군가 공공장소에서 계속 큰 목소리로 말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활발해서가 아닙니다. 주변을 배려할 마음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땐 함께 다니는 횟수를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매번 눈치 보면서 다닐 필요는 없으니까요. 7장 비판 반응. 경로당 화투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패를 잘못 냈습니다. 옆 사람이 살짝 지적했죠. 아, 그거 먼저 내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게 맞는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지적한 분이 아니에요. 룰이 원래 그래요. 다시 설명했는데도 아니라니까.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계속 우겼습니다. 결국 다른 분이 룰북을 찾아서 보여줬습니다. 그제야 입을 다물었는데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냥 복잡하게 만들어놨네. 이렇게 중얼거리고 끝이었습니다. 지적을 받았을 때 반응이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동네 등산로에서도 비슷한 일을 봤습니다. 한 분이 쓰레기를 그냥 길가에 버렸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분이 저기요. 쓰레기통 저기 있어요 했죠. 그랬더니 알아요. 지금 가려던 참이었어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근데 쓰레기를 줍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적한 분이 그럼 주워 가세요. 다시 말했더니 에이, 그까짓 거 하면서 발로 길 옆으로 차버렸습니다. 지적한 분이 어이없어하며 그냥 돌아섰습니다. 남은 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쓰레기였죠.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심리학과에서 직장인 3,500명을 대상으로 피드백 반응 유형을 연구했습니다. 5년간 추적 관찰했죠.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지적을 받았을 때 고맙습니다. 몰랐네요. 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83%가 승진하거나 관계가 개선됐습니다. 반면 아니에요. 제가 맞아요. 하고 방어적으로 나온 사람들은 71%가 같은 실수를 반복했고 주변 평가도 나빴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방어적인 사람들 중 89%가 나는 비판을 잘 받아들이는 편이다 라고 자기 평가했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심층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비판을 잘 받는 사람들은 실수는 배움의 기회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방어적인 사람들은 지적당하면 내 가치가 떨어진다. 틀렸다는 건 무능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똑같은 지적을 받아도 해석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한쪽은 배움으로 받고 다른 쪽은 공격으로 본 거죠. 그 사람이 지적을 못 받는 건 자존심이 실력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자기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부터 냅니다. 변명부터 합니다. 내가 아니라 상황이 그랬어. 원래는 내가 맞는데 이번엔 특수한 경우야. 이런 식으로 돌립니다.
이건 성경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오랫동안 자기를 지키는 방식이 비판을 거부하는 습관으로 굳어진 겁니다. 더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떠난다는 겁니다. 처음엔 지적해줍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저건 좀 고치는 게 어때요? 친절하게 말하죠. 근데 계속 방어적으로 나오니까 지칩니다. 저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아무도 조언 안 합니다. 실수해도 그냥 둡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수준에 머뭅니다. 배울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거죠.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진실보다 자기 자존심을 더 사랑한다. 비판을 받아들인다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 내가 몰랐구나. 내가 틀렸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그걸 못하는 사람은 평생 같은 자리에 머뭅니다. 배울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니까요. 주변 사람들도 하나씩 떠납니다. 저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요. 진짜 강한 사람은 지적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적 하나로 자기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고 배우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약한 사람은 작은 지적에도 발끈합니다. 지적을 받으면 자기 전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끼니까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 방어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선을 그으셔도 됩니다. 누군가 작은 지적에도 과도하게 방어적으로 나온다면 그건 여러분의 지적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성장할 마음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땐 더 이상 조언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듣지 않을 사람한테 좋은 말 해봤자 관계만 나빠지니까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말투는 아무나 못 만든다. 결국 그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이는 건 겉이 아니라 아닙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 표정이 아니라 눈빛, 행동이 아니라 습관. 이런 것들 속에 사람의 진짜 모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읽어내는 능력은 세월이 주는 선물입니다. 젊을 땐 몰랐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단순하게 나눴죠. 근데 이제는 압니다. 좋은 사람도 순간순간 다르고 나쁜 사람도 때로는 친절할 수 있다는 거요. 중요한 건 패턴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행동. 그게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말투 하나로 상대를 깔보는 사람, 눈도 안 마주치면서 대화하는 사람,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침묵으로 거부하는 사람, 형식적으로만 사과하는 사람, 목소리 크기 조절 못하는 사람, 지적을 절대 못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로는 뭐라 하든 행동으로 진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화라는 게 참 묘합니다. 말만 오가는 게 아니라 마음도 오가는 거니까요. 누군가는 말 한마디에도 여러분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고 누군가는 100마디를 해도 무시하는 마음이 배어나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단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죠. 이제는 그 느낌을 믿으셔도 됩니다. 내가 예민한가 하면서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느낀 그 불편함, 그 어색함, 그 차가움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읽어낸 겁니다. 여러분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리를 두셔도 괜찮습니다. 말은 친절한데 마음은 차가운 사람, 웃는데 눈은 안 웃는 사람, 사과하는데 진심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굳이 마음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하니까요. 정말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들한테 쓰는 게 맞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사람을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두와 잘 지낼 필요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몇 사람만 진심으로 아껴도 충분하다는 걸 깨닫는 거죠. 100명과 겉으로만 웃는 것보다 1명과 마음으로 웃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하루에 100마디 나눠도 마음 안 통하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도 마음 다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필요한 건 많은 대화가 아니라 진짜 대화입니다. 그러니 이제 편하게 사셔도 됩니다. 말투 이상한 사람 만나면 거리 두고, 눈 안 마주치는 사람 만나면 마음 거두고, 형식적으로만 사과하는 사람 만나면 용서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불편하면 불편한 겁니다. 그걸 참을 필요도,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진짜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더 아끼세요. 말투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는 사람,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은 시간을 주세요. 우리도 조금씩 더 편안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 때문에 행복한 시간을 늘릴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나이 들어가는 지혜입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편안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남는다였습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이야기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